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최근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삐 하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 아니면 맥박이 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신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특정한 소리들은 뇌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명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소리가 위험한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맥박성 이명이라고 불리는 증상은 뇌혈관 질환의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맥박성 이명을 경험하는 분들의 약 42%에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뇌동맥류로 진단받은 환자 중 약 70%가 파열 전에 맥박성 이명을 경험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사망률이 약 3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파열 전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응급실로 가시거나 119 응급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의식 저하, 언어 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면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귀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기 발견으로 생명을 구한 성공 사례입니다. 68세 김모 할머니는 평소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지병도 없으셨고 매일 산책을 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오른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쿵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워낙 작아서 처음에는 그냥 착각인가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특히 밤에 조용할 때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우면 쿵쿵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가장 거슬렸지만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소리의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손목에서 맥박을 짚어보니 정확히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귀에서도 똑같이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하고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동시에 어지럼증과 메스꺼움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단순한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두통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딸이 집에 들렀다가 어머니의 이상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딸은 즉시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받은 후 뇌컴퓨터 단층 촬영과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우측 중대 뇌동맥의 약 7mm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 맥박성 이명이 뇌동맥류가 커지면서 나타난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의료진은 동맥류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여 즉시 응급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뇌동맥류 클리핑 수술이라는 방법으로 두개골을 열고 동맥류 목 부분에 작은 클립을 걸어서 혈류를 차단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후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집중 관리를 받으셨습니다.
의식은 수술 다음 날부터 완전히 회복되었고 신경학적 이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서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어떤 합병증도 없었고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술 후 그 맥박성 이명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수술 전까지 계속 들렸던 그 거슬리는 소리가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이는 그 소리가 정말로 뇌동맥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그 맥박성 이명을 무시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뇌동맥류가 계속 커져서 결국 터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대량 뇌출혈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재빠른 판단과 의료진의 신속한 치료 덕분에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귀에서 나는 소리였지만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김할머니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은 경우입니다. 72세 박모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몸이 튼튼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은퇴 후에도 텃밭 가꾸기를 즐기며 활발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도 없었고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귀에서 쉬익하는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맥박이 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의 강도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나이 들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소리가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조용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물어봐도 별것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가족들의 권유도 귀찮다며 거절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소리의 패턴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손목의 맥박을 재어보니 정확히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리듬이었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소리가 들렸고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가족들이 계속 병원에 가자고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평생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라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3주째가 되면서 소리가 더욱 커지고 빈번해졌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할아버지는 이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낮에 피곤함을 느끼셨지만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깊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즉시 뇌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한 결과 좌측 중대 뇌동맥 부위에 대량 뇌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져서 뇌 속에 다량의 피가 고인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들렸던 그 맥박성 이명이 바로 이 뇌동맥류가 점점 커지면서 나타난 경고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뇌압이 급격히 상승해서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두개골을 열고 혈종을 제거하는 동시에 터진 동맥류를 클리핑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할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셨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셨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습니다. 숨은 쉬지만 의식이 없고 자발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가족들의 돌봄을 받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의사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처음 맥박성 이명 증상을 느꼈을 때 병원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 할머니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적 수술로 완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특히 맥박과 같은 리듬으로 들리는 소리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소리가 위험한 신호일까요?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일까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이명과 위험한 이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명은 삐 하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는 주로 청력 저하나 귀지, 중이염 같은 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생명에 위험하지 않은 증상입니다. 하지만 맥박성 이명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증상입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함께 들리는 소리로 박동성 이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쿵쿵거리는 소리, 쉬익하는 바람소리 또는 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맥박과 정확히 일치하는 리듬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 소리는 혈관 속 혈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뇌혈관 속 혈액이 매끄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혈류의 패턴이 변하면서 소리가 발생합니다. 뇌동맥류가 생기는 과정을 이해하면 왜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됩니다. 혈관 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두께도 얇아집니다. 특히 혈관이 갈라지는 부분이나 굽어지는 부분에서는 혈류의 압력이 집중됩니다. 이런 부위에서 혈관 벽이 약해지면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돌출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관에 무리가 가면 더욱 빠르게 성장합니다. 동맥류가 형성되면 그 부분에서 혈류의 흐름이 변합니다. 정상적인 직선 흐름 대신 소용돌이치는 난류가 생깁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서 소용돌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난류가 혈관벽을 진동시키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이 진동이 두개골을 통해 귀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맥박성 이명입니다. 우리 머리뼈는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합니다. 특히 측두골 부분은 귀와 가까워서 뇌혈관의 소리가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의 이상이 귀로 들리는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맥박성 이명이 더 뚜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 벽을 약화시켜서 동맥류 형성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도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래된 환자일수록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흡연 역시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동맥류 형성을 촉진합니다. 흡연자의 뇌동맥류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맥박성 이명이 들리면 즉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절대 미루거나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된 맥박성 이명이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시면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의사가 의식 상태, 신경 반응, 운동 기능, 감각 기능 등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눈동자의 반응이나 안면 마비 여부, 언어 기능 등도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뇌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뇌 컴퓨터 단층 촬영이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비교적 짧고 간단합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뇌혈관의 구조를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서 작은 동맥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지만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사타리 동맥에 가는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해서 뇌혈관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동맥류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모양을 파악할 수 있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크기와 위치 모양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됩니다. 직경이 3mm 이하의 작은 동맥류는 당장 수술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mm 이상이거나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경우에는 파열 위험이 높아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클리핑 수술은 두개골을 열고 동맥류 목 부분에 작은 금속 클립을 걸어서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으로 재발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개두술이 필요해서 수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코일 색전술은 혈관 안으로 가는 관을 넣어서 동맥류 안에 백금 코일을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두개골을 열지 않아도 되므로 수술 위험이 낮고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동맥류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축기 혈압을 140 미만, 이왕이 혈압을 90 미만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 저녁 식사 전이 측정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측정 전에는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서 동맥류 파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혈압약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관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뇌동맥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화혈색소는 7%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 측정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식전과 식후 혈당을 모두 확인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게 나오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약물이나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금연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켜서 동맥류 형성을 촉진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초기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 보조제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습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뇌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음주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금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급격히 높여서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권장합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씩 운동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격렬한 활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을 먼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심하게 차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소금 약 5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라면, 햄, 소시지, 김치, 젓갈류 등을 주의하시고 조리할 때도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좋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곡물과 생선을 섭취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현미, 통밀,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 염증을 증가시켜서 동맥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계절별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뇌출혈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뇌출혈 위험이 약 10%씩 증가합니다. 겨울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데 추운 날씨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움직이시고 몸을 충분히 든 후에 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외출할 때는 충분히 보온하시고 목과 머리 부분을 특히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탈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농축되어 끈적해집니다. 이는 혈전 형성 위험을 높이고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늘려야 합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와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서 야간 탈수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온도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차갑게 설정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고 계시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혈 위험도 높입니다.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파열 시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박성 이명이 있으시거나 뇌동맥류가 의심되시면 아스피린 복용에 대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맥박성 이명이 모두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맥박성 이명이 뇌동맥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혈압이나 빈혈, 갑상선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든 맥박성 이명은 검사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되었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단순한 이명과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이명은 지속적으로 들리는 삐삐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입니다. 반면 맥박성 이명은 심장 박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리듬을 가집니다. 맥박을 재면서 확인해 보시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검사 방법과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맥박성 이명으로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상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의사가 언제부터 소리가 들렸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자세히 물어봅니다. 목과 머리 부분을 청진기로 들어보기도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이나 감염, 갑상선 기능 이상,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합니다. 이런 전신 질환들도 맥박성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 측정도 여러 번 시행해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합니다. 영상 검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뇌 컴퓨터 단층 촬영은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로 급성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는 더 정밀한 검사입니다. 뇌 조직과 혈관을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사타리 동맥이나 대퇴 동맥에 가는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해서 뇌혈관을 실시간으로 관찰합니다. 동맥류의 정확한 위치, 크기, 모양을 파악할 수 있고 혈류의 방향과 속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치료 후, 관리와 예후에 대한 것입니다. 뇌동맥류 치료를 받으신 후에도 평생 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로 치료한 동맥류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부위에 새로운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3개월, 6개월, 1년 시점에 검사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는 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혈압 조절,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은 새로운 동맥류 형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가족력과 유전에 대한 것입니다. 뇌동맥류가 유전되는지,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동맥류는 유전적 요소가 있는 질환입니다. 가족 중에 뇌동맥류나 뇌출혈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2등친 이내의 환자가 있는 경우 위험도가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소가 있는 분들은 더 일찍부터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0대부터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를 권장합니다. 5년마다 뇌 자기 공명혈관 조영수를 받으시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생활 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고혈압 등은 절대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에서 맥박과 같은 리듬으로 들리는 소리는 뇌혈관 이상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뇌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 조용한 곳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맥박과 같은 리듬의 소리가 들리면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혈압을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짠 음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발 저림이나 언어장애, 안면마비 같은 증상들이 어떤 의미인지,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뇌경색의 초기 신호들과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시거나 119 응급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드시는 단백질이 때로는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드시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80세 의사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 신장이 망가지고 간에 무리가 가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해진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병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단백질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치료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기존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73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파우더를 3번씩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자꾸 붓고 소변 색깔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단백질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거의 3배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신장은 이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렸고 결국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투석을 받아야 할 뻔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며 신장 기능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단백질 섭취량도 의사와 상담해서 적정량으로 조절하고 계십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큰 병을 만들 뻔했던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슷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 없이 무작정 많이 드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단백질이 부족했던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백질도 적정량이 있고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헬스장에도 다니셨습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운동 후에는 꼭 단백질 음료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메스꺼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드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구토까지 하시게 되어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요소질소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았습니다. 요소질소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노폐물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도 단백질 과다 섭취가 원인이었습니다.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박 할아버지께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회복하셨지만 지금도 단백질 섭취에는 매우 조심하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동을 하면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운동을 하시면 단백질 필요량이 조금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과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양의 단백질도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단백질을 드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심각합니다. 70세 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 할머니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단백질 보충제에 특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파우더, 점심에 아미노산 보충제, 저녁에 또 다른 단백질 제품을 드셨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나고 근육도 생기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낮에도 피곤하셨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간염 검사를 해봤지만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한 후에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간 손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 할머니가 드시던 단백질의 양은 하루 필요량의 거의 4배에 달했습니다. 간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가 걸려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정 할머니의 경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백질 보충제를 중단하고 식단도 조절해야 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큰 고생을 안겨준 것입니다. 정 할머니는 지금도 단백질 섭취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의사와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량의 단백질만 드시고 계시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십니다. 가족들도 건강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단백질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보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은 것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도 적정량이 있고 그 이상 드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간에 무리가 가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례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왜 과다 섭취가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풀질을 드시면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큰 단백질 분자가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근육이나 다른 조직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남은 것은 간에서 처리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백질을 드시면 아미노산도 많이 생깁니다.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아미노산은 간에서 분해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간은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무독화시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간이 처리해야 할 암모니아의 양도 많아집니다. 간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고 이는 뇌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독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요소로 바뀐 노폐물들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노폐물이 생기면 신장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면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호흡 곤란이나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신장 기능이 30세 때의 70%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간 기능도 마찬가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탈수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몸에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해집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희석시키고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신장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노폐물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 조직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탈수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의 또 다른 위험은 칼슘 손실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근육량을 늘리려고 단백질을 드시는데 오히려 뼈가 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 식품 중에는 포화지방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기류나 일부 유제품이 그렇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단백질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소화 불량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도 깨뜨려서 변비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과다 섭취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성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은 영양소이지만 적정량을 지켜서 드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정확한 필요량을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48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드셔야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66g 정도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체중 1kg당 1.5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젊은 운동선수들의 기준이므로 어르신들은 이보다 적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필요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5kg에 70세 할아버지가 가벼운 운동을 하신다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65 곱하기 1.2 해서 71.5g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보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분할 섭취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하루 종일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g에서 30g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더 효율적입니다. 아침에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으로 약 20g, 점심에 생선 한 토막으로 약 25g, 저녁에 두부 반 모와 콩나물로 약 20g 정도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보충제를 꼭 드셔야 한다면 식사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필요량을 계산해서 식사로 드시는 양을 빼고 나머지만 보충제로 드시면 됩니다. 절대로 식사와 별개로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지만 단백질을 많이 드실 때는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 1g당 물 30ml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루에 70g의 단백질을 드신다면 추가로 2100ml, 즉 약 2리터의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드시는 물에 추가로 필요한 양입니다. 총 하루 물 섭취량은 3리터에서 3.5리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영양소 운반과 노폐물 제거가 원활해집니다. 탈수를 예방해서 전반적인 몸 상태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장과 간 기능을 검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간 효소 수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더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거나 혈액이 섞여 나온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자연식품 우선 섭취입니다. 가공된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등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 두부, 콩나물, 완두콩 등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몸에 부담도 적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드시지 마시고 식물성과 적절히 섞어서 드시면 더 건강합니다. 생선은 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생선으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은 점진적 증량입니다. 갑자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필요량의 10%씩 늘려가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단백질을 적게 드시던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해결책은 전문가 상담입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량,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해서 적정량을 정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개인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영양사는 여러분의 식습관을 분석해서 부족한 영양소와 과다한 영양소를 찾아줍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식단을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줍니다. 신장 기능, 간 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안전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해줍니다.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 줍니다. 여덟 번째 해결책은 증상 관찰입니다. 단백질을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부종, 소변 변화, 소화불량,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이 붓기 시작하거나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또한 평소보다 피로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단백질 섭취를 즉시 줄이시고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절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탈수가 쉽게 일어납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도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또한 식중독의 위험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나 유제품은 상하기 쉬우므로 보관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음식을 드시면 단백질 과다 섭취와 상관없이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필요량도 조금 줄어듭니다. 하지만 감기나 독감에 걸리시면 회복을 위해 단백질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환절기 감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무리하게 단백질을 늘리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환별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합병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단백질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와 함께 단백질 섭취량도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적게 드셔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단백질 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공육이나 치즈 같은 식품보다는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포화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 등이 좋고 붉은 고기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염분 섭취도 함께 조절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와 함께 칼슘 보충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칼슘 배출이 늘어나므로 칼슘이 풍부한 식품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시기도 중요합니다. 일부 약물은 단백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급격히 변하면 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탈수 위험이 높으므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단백질 섭취량 변화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제나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 흡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드시면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므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운동을 안 해도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기본 필요량만 드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 없이 단백질만 늘리면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고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려면 적절한 운동과 적정량의 단백질이 함께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서 단백질만 늘리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 위험하기만 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시면서 적정량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식물성 단백질을 더 권합니다. 콩, 두부, 견과류 등은 몸에 부담이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이 좋지만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주는 부담도 식물성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선은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소화도 비교적 잘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으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단백질 보충제가 안전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충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용량과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식사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보충제를 식사와 별개로 추가로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단백질 섭취량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제에는 다른 성분들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루에 몇 번 나누어 드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새끼 식사와 간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g에서 30g씩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또한 신장에 주는 부담도 커집니다. 소량씩 자주 드시면 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므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과다 섭취의 위험성과 안전한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도 적정량이 있으며 과다 섭취하면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가 어르신들에게 적당한 양입니다. 셋째, 자연식품으로 소량씩 나누어 드시고 충분한 물을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도전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둘째, 물을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백질을 3끼에 나누어서 드시고 한 번에 30g을 넘지 마세요.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고 더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혈압약을 잘못 복용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실제 사례들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실수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실천이 함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당뇨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보시면서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당뇨약을 끊고 혈당을 정상화하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셨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끊거나 치료 방법을 바꾸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판단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전문의의 지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약 45%가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를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2023년 기준으로 약 350만 명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60%가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과 식단 조절을 병행했을 때 성공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성공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당뇨를 극복하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 66세이신 박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박님은 12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메트포르민이라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고 저녁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돕는 약물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보충하는 주사입니다. 박님은 처음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꾸준히 먹고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여기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을 넘나들었고 식후 혈당은 200을 훌쩍 넘어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병증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발가락 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당뇨성 신경병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도 뿌옇게 보이는 날들이 많아져서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성 망막병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은 높은 혈당이 눈의 혈관을 손상시켜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박님은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실명할 수도 있고 발을 잘라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손자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님은 우연히 당뇨 완치에 성공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분도 10여 년간 당뇨약을 복용하다가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약을 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박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식단 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드시던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반찬도 나물 위주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시고 저녁은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셨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시고 저녁에는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드셨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지금은 1시간도 거뜬히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명상과 복식 호흡을 배우셔서 매일 실천하셨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90대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40 이하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당화혈 색소 수치인 A1C도 11.5에서 6.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당화혈 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면서 약물 용량을 점차 줄여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인슐린 주사량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한 달 후에는 메트포르민 용량도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약물 복용을 중단하셨습니다. 현재 박님은 약물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시며 합병증 증상도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박님은 지금도 매일 혈당을 재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90에서 100 사이를 유지하시고 식후 혈당도 130을 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발가락의 저림감도 많이 줄어들었고 시야도 훨씬 선명해지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복용하던 약들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움을 느끼신다고 하시더군요. 박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함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특히 부인께서 식단 관리를 도와주시고 운동할 때도 함께 해주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박님처럼 성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안타깝게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최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최님은 올해 71세이시며 1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님은 처음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 당뇨는 흔한 병이고 약만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먹지만 식단이나 운동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최님은 평소 술을 즐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씩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더 많이 드시곤 하셨습니다. 또한 단 음식을 좋아하셔서 떡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자주 드셨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금기인 음식들이었지만 인생의 즐거움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을 때 몸을 많이 써서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혈당 측정도 병원에 갈 때만 하셨고 집에서 따로 재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최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9에서 10으로 다시 11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물을 추가하고 용량을 늘리셨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님에게 첫 번째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와 면역력 저하로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처 정도로 생각하고 집에서 연고만 발랐는데 상처가 점점 커지고 고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성 족부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뇨성 족부궤양은 높은 혈당으로 인해 발의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어 생기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이 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항생제 치료와 함께 상처 부위를 매일 소독하고 드레싱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끝에 다행히 발가락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최님의 고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발의 감각이 많이 둔해져서 걸을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성 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지만 시력 저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장 기능의 악화였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당뇨성 신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이대로 진행되면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투석은 망가진 신장을 대신해서 인공적으로 혈액을 걸러내는 치료법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5시간씩 병원에 가서 받아야 하는 힘든 치료입니다. 최님은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당뇨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5년 동안 방치된 당뇨로 인해 몸 곳곳에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이미 손상된 혈관과 신경, 장기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최님은 매일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혈당 강화제는 3가지나 드시고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도 함께 드시고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도 하루에 2번씩 맞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안과와 신장내과 진료도 받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일상생활의 제약입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걸을 때마다 조심해야 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곤해지십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도 무겁다고 하십니다. 최님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운동과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십니다. 최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뇨는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뇨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데 이것이 세포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주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2형 당뇨병에서는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복부 비만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 염증 물질들이 분비되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결국 지쳐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 곳곳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째, 혈관이 손상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상하게 하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병,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등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신경이 손상됩니다. 당뇨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저리고 아프거나
반대로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화상을 입거나 상처가 생겨도 모를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셋째, 눈의 혈관이 손상됩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망막에 작은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심한 경우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뇨성 망막병증입니다. 넷째, 신장이 손상됩니다. 당뇨성 신증이라고 하는데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진행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높은 혈당은 백혈구의 기능을 떨어뜨려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발의 상처는 잘 낫지 않고 쉽게 감염되어 심한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것들은 혈당을 잘 관리하면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식단 관리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입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림으로 피해야 하고 낮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림으로 권장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89인 반면 현미밥은 56으로 훨씬 낮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시면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빵을 드실 때도 흰빵보다는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면류도 마찬가지로 흰 국수보다는 메밀국수나 현미국수가 좋습니다. 이런 통곡물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등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색깔을 드시도록 하십시오. 녹색 채소인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빨간색 채소인 토마토, 당근, 파프리카, 보라색 채소인 가지, 양파 등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도 적당량은 드셔도 됩니다. 다만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과, 배, 오렌지, 자몽, 베리류 등이 좋습니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같은 당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식사와 함께 드시지 마시고 간식으로 소량씩 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과 양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 음료수나 과일 주스는 피하시고 맹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당뇨 관리에 있어서 식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많이 소모하게 되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도 높아져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적어서 가장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 45분까지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고 너무 빨리 걸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5번은 하시기 바랍니다.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평상시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주요 장소이므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등을 하루에 10분 정도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각각 5번씩 3세트부터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혈당이 300 이상으로 매우 높거나 반대로 70 이하로 낮을 때는 운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혈당을 측정하시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시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복식호흡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원예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과식을 하게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카페인이나 알코올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절별, 질환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는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탈수가 되기 쉽고 이는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특히 중요하며 시원한 곳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식욕이 떨어져서 끼니를 거르기 쉬운데 이는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의식적으로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하시고 비타민 D 부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감수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는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감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아프실 때는 평소보다 혈당을 더 자주 측정하시고 수분 섭취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식욕이 없더라도 소량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시기도 중요합니다. 혈당 강화제는 대부분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마다 복용법이 다르므로 의사나 약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사 부위를 돌아가면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부위에 계속 맞으면 지방이 뭉치거나 흉터가 생겨서 인슐린 흡수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복부, 팔,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고 주사기는 한 번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약들도 당뇨 관리에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을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뇨가 있어도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과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지만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와 양 그리고 섭취 시기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과, 배, 오렌지, 자몽, 딸기, 블루베리 등이 좋습니다. 반면 바나나, 포도, 수박, 파인애플 등은 당분이 많아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은 하루에 주먹 크기 정도로 제한하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지 마시고 간식으로 따로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 주스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통째로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미밥과 흰쌀밥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현미밥이 흰쌀밥보다 혈당 지수가 낮은 것은 맞지만 현미밥이라고 해서 무제한 드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미밥도 탄수화물이므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밥의 장점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늦춘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B1과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도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현미밥으로 바꾸면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흰쌀과 현미를 3대7 정도로 섞어서 시작하시고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운동 전후 혈당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운동 전에는 혈당이 100에서 200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하로 낮으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므로 간식을 드신 후에 운동하시고 200 이상으로 높으면 운동을 잠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저혈당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당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후에도 혈당을 측정해서 변화를 확인하시고 만약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 간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당뇨약을 언제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화 혈색소가 6.5 이하로 3개월 이상 유지되고 공복 혈당이 90에서 100 사이를 꾸준히 유지할 때 약물 감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당뇨 유병 기간, 합병증 여부, 다른 질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약을 끊은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는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므로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고 정기 검진을 통해 혈당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올바른 식단 관리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으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노력하시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시는데 두 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나 약물 조절에 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